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을 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법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밑에 뉴스 링크 달아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공부에 관련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환경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누워서 공부하는 아이에 대한 고민을 받아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길지 않으니까 좀 이론적인 내용이 짧게 있으니까요. 혹시 안 보셨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점검해 보아야 할 환경. 눈에 보이는 곳에 책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책을 보면은 읽고 싶다는 생각 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제가 또 글을 쓰겠다,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책꽂이 2개를 사서요, 책을 깔끔하게 정리한 이후에 거기다가 또 필요한 책을 사서 꽂아가는 거였습니다. 딱 이 공간에 들어가면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책이 얼마나 있는가는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독서 동기를 더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이 독립해서 공부하는 공간, 또 함께 공부하는 공간, 이 2가지가 집에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부모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뭐 같이 계획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계획 세운 걸 피드백한다던가, 뭐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설명해 본다던가, 모르는 내용을 설명을 해준다던가,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더불어서 독립돼서 내가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다른 책상 공간이 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느낌, 또 같이 공부하는 느낌, 이게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화이트보드가 있냐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선생님 놀이 있죠. 메타인지를 길러주는 선생님 놀이를 위해서는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뭐 앞에 설명을 듣는 대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설명해 보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 네, 그 다음 4번째는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필기도구가 눈에 띄는 곳에 있는가입니다. 그 옆에는 뭐 이면지 같은 종이가 있어서 내가 생각나면 바로 메모할 수 있고, 생각나는 거 그림 바로 그릴 수 있고, 또 연습장이 필요해서 뭐 수학 문제를 바로 푼다거나, 내가 뭔가 끄적끄적 글을 써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 필기도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예요. 저희 어렸을 때요, TV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이 미디어가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가가 이 아이의 습관을 좌지우지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디어라는 것이 엄마가 옆에서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환경이 좀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라든 것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할 때 적정한 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핸드폰이 있는데 그 핸드폰을 너무 사용을 한다 하면 집에서 핸드폰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 가족들이 일정 시간은 그 핸드폰 주차장에 핸드폰을 항상 놔둬야 된다라던가, 아예 못하게 한다, 이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딱 정해진 시간만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만한 것들이 또 집에 있는가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또는 뭐 책이라든지 나름대로 뭐 큐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포함이 됩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곳에 책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독립되어 공부하는 공간, 함께 공부하는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화이트보드가 있는가. 네 번째는 필기도구가 곳곳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가. 그 다음에 5번째는 미디어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금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멘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요, 사실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는가, 그리고 타고난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요게 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요, 내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가와 그 다음에 연습과 훈련을 얼마나 그럼으로 인해서 하는가, 요게 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는 편이었고, 이제 공부를 좀 잘 했던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 막 들어가서는 어떤 정규 속차가 바로 돼가지고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의 학습 동기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하는 게 가장 큰 동기여서 시험 기간이 발표가 나면 저는 진짜 한 달 이상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때부터 저는 시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중학교 공부, 내신 공부를 했어요. 제 평균이 진짜 막 99점 몇 이렇게 나왔는데 전교 1등을 계속 하고 그랬어요. 이제 완벽하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꼭 1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받아왔고, 고등학교 때 진학을 했을 때 모의고사라는 것이 이제 정말 진도가 많고 하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신 시험이랑 다른 종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의 용도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면서 불면증이 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뭐 중학교 때 이렇게 실패를 해보고 했다라고 하면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가 실패를 딱 하니까 그게 저는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항상 온몸이 긴장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에 잠을 푹 자고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 그때 막 눈꺼풀이 내려와요. 근데 또 막상 자려고 눕거나 이렇게 자려고 엎드리거나 하면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정신 그런 과에 가가지고 수면 유도제도 처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도 잠깐 1시간, 2시간 자면 또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수능을 보기 전날에도 그렇게 잠을 다 못 자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12년간의 노력을 한 것에 비하면은 정말 실망스럽고 그런 점수를 저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면증을 앓고 나서부터 정말 고등학교 내내 그냥 힘든 그런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등학교, 중학교 실패를 많이 해보세요. 실패 면역 주사라고 합니다. 이제 실패를 계속해서 해보면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도 수완이 생겨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패를 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잘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웃고 지금 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입시까지 계속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해도 나중에 또 뭔가 사회생활을 할 때 실패하는 순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엄마 품에 있을 때, 이 초등학교 시절에 최대한 많은 실패를 해보는 것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과 시선을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주고 싶고 완벽하게 막아주고 싶으신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만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실패를 해보면 또 거기에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제 아이가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막 힘든 거가 아니면 최대한 개입하시고 싶은 마음을 조금 눌러주신 채 바라보고 응원을 해주시면서 그거를 성장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네, 이제 방학이 시작된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방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우리 아이가 어떤 한 학년의 한 학기의 방학을 조금 알차지 못하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뭔가 학습 부진이 갑자기 생기고 굉장히 부족해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아이와의 갈등이
이제 심하게 유발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기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함께 해야 되고요. 계획을 세우는 파일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 단계로 이 체크리스트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방학뿐만이 아니라 이 학기 중과 평소에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죠. 네, 우리 아이가 이 계획을 좀 실천해 보겠다, 체크리스트를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중요하죠. 내가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학 동안에 뭘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의 의견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이가 하기 싫어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과제도 필수 과제, 선택 과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루 할 일의 체크리스트도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로 나눠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2번째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 독서,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제예요. 그리고 선택 과제에 있어서는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주도권을 주셔서 오늘 체크리스트에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3번째는요, 끝내면 놀자라는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세우다 보면은 그날의 체크리스트는 좀 일찍 끝난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계획을 너무 조금 세웠나? 오늘 공부한 양이 너무 적지 않나? 뭐라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좀 더 가지고 와봐. 조금 더 하자라는 마음이 당연히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또 엄마가 시키면 나중에는 일찍 끝내지를 않아요. 오늘은 일단 끝나면 놀아야 됩니다. 끝나면 노는 것이 또 하나의 보상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끝내면 놀아야 된다는 게 3번째 방법입니다. 자, 4번째는요, 작심삼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고, 또 전에 이제 계획 세우는 것을 보면서 뭔가 계획을 세웠을 텐데 또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마음을 먹고요. 어쩌다 보면 흐지부지 되고 그랬을 때 또 다시 작심삼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작심삼일을 자꾸 해야 될까 말까 하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잘 안 됐다면 다시 또 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요. 이제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설계를 연구하자라는 거예요. 환경이 설계된다고 해서 그 공부를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이트보드의 한쪽에 오늘 계획 세운 것을 좀 크게 적어놔서 눈에 띄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금요일 하루는 체크리스트에 적었다가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게 하는 날로 정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잔소리는 줄여가고 환경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요, 네, 보상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날 하루하루 정해진 어떤 단기적인 보상 말고요. 이번 방학 동안에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을 다 했을 때의 보상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물론 이 계획을 처음으로 세워보는 친구들에게는 그리고 학년이 낮은 친구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일주일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조금 계획을 세워봤다 그리고 학년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것이 힘들다면 방학의 20일 중에서 15일 이상은 내가 체크리스트 세운 거를 완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괜찮겠죠. 보상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이 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려요. 게임 시간을 보상으로 원하는데 괜찮느냐 혹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괜찮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게임 시간이라든지 뭔가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루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는 내 아이가 진짜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에 어떤 경제교육의 시작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그렇게 크지 않는 돈으로 조금 아이의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하면은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가치관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부모님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나눠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7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계획을 세워도 잘 안 돼요. 그러면은 궁리를 해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는 것을 저는 교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요. 집에서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선택권과 자율권을 주는 것의 일환이거든요.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정했는데 잘 안 돼요. 계획을 함께 세웠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혼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예 입에서부터 좀 끌어내서 조금 더 책임감과 자율권을 준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8번째는요.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에는 계획, 공부, 피드백의 단계가 있다라고 했고 피드백이 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나마 체크리스트를 다 하고 자기 전에 오늘 어떤 게 제일 어려웠고 어떤 걸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피드백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계획을 그 자리에서 같이 또 바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8가지의 방법을 활용을 하면서 이제 현명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방학 동안에 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